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우리 지난주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볼게요. 했던 게 이제 지대하고 그다음 뭔가 하면 정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이제 뭔가 하면 지대. 자, 이 지대란 건 토지 사용 대가도죠. 그래서 중요한 건 크게 두 개 있죠. 도시 땅과 농촌 땅 두 개 구분 먼저 한다. 그런데 중요한 게 농촌 땅이 중요하지 결국은 도시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항상 이론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과 사람 이름을 꼭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. 왜냐하면 실제 시험 보니까 제목만 시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이름 가지고 시험 나오는 경우 분명히 있으니까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우리 농업지대는 크게 세 개 있죠. 자, 첫 번째 차액지대, 두 번째 위치지대, 세 번째 뭐 있습니까? 절대지대. 그래서 차액은 결국은 말한 게 리카도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T내는 뭐 있습니까? 위치지대.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막스죠. 칼막서. 그래서 이 세 명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제목 속에 모든 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아마 이 앞주에 보니까 했던 게 뭔가 하면 입지에 대해서죠. 입지도 마찬가지죠. 중심지, 인력, 몽땅 다 결국은 제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여기서 항상 보니까 이 제목 속에 답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차액이란 결국 이 말이죠. 지대는 이 말 아닙니까?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쌀 하나 만드는 생산비 차이가 지대. 이런 말 뜻이죠. 그래서 결국은 지대의 원인 자체 크게 두 개 있죠. 쌀 한 가마니 가격과 생산비인데 훨씬 더 크게 영향 주는 게 생산비겠다죠. 그래서 결국은 지대의 원인을 물었을 때 얘는 비옥도 또는 생산비 차이다. 이 말 뜻이고. 위치에 따라 지대 달라지는데 이번엔 위치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결국은 지대가 달라지는 거죠. 결국은 멀다 가깝다 이건 벌써 거리에 대한 개념이죠.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? 운송비 그죠? 운송비 절약이 뭐 있습니까? 지대가 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라는 것은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얘는 결국은 개인한테 뭐요?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외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얘하고 얘 비교해야 돼. 왜냐면 결국은 막스는 가장 기본이 니카드에 있는 이론을 그대로 심체에 있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 얘가 한 말이 있어요. 한계전 지대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보니까 얘는 이게 좀 말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다 이 이론을 좀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은 칼막스에서 나온 건데 칼막스 결국은 이런 말 쓴 이유가 뭐 있습니까? 이걸 결국은 보완할 목적 아닙니까?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있다 이 말 뜻 아니에요. 그럼 결국은 한계제도 뭐 지대가 있다 이 말 뜻이죠.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보니까 시장 뭐가 있습니까? 실패가 있고 이 반대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런 정보 실패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실패가 이제 공통점인데 실패 반대가 뭐냐? 성공이다, 성공. 그러니까 성공 같은 말이 뭐냐? 효율적 시장이다. 그 효율적이 뭐냐?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는 거죠. 그죠?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? 실패라는 건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하는 곳 이 말 뜻이지. 다음은 앞에 시장 실패지. 결국 이 말은 뭐야?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하는 게 시장 실패고 정부 실패는 정부가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하는 게 정부 실패지. 그냥 끌고 가시라고.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정부는 결국은 정책이죠.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더라. 이런 걸 다른 말로 정보 실패를 보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이때 시장 실패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아닙니까? 첫 번째 보니까 공공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? 외부 효과라는 게 있더라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공공재는 딱 두 개만 하시면 되죠. 자, 일단 성격을 보니까 무조건 얘는 제일 중요한 말이 P란 말이 꼭 있어야 되지. 그죠? 비경합, 비배제. 그 다음에 생산량이 적정한 양보다 훨씬 더 주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이 울산시에 있는 소방서가 뭐 있습니까? 정보 지원이 없으면 점점 줄 수밖에 없다고. 그죠? 자, 그 다음 외부 효과는 항상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개념 자체를 먼저 보시는데 자, 이 개념은 나오던 무조건 3개 걸쳐 찾아가야 됩니다. 첫 번째 이 말이죠.
의도하지 않는 결과, 그 다음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것, 이런 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, 이 말 항상 나와 있다고. 즉 다시 해볼까요? 이 말 아닙니까? 어떤 사적 주체가 어느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고 또 저기 뭐 있습니까? 학군 좋은 학교를 집어넣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목적은 얘가 이런 걸 갖다 손해 이익을 줄 사실 목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이익이나 손실 등을 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했습니까? 안 한 거지, 그죠?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, 이 말이 곧 다른 말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, 이 말 뜻이라고. 그러면 이때 보니까 항상 이제 조심할 건 우리 외부, 여기에 외부고 같은 말 결국은 사회를 연결시키라고 편하게.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.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입니다. 그래서 항상 비교할 건 사회하고 사적을 서로 비교하시라고. 그러니까 얘가 기분 좋으면 얘는 기분 더러운 거 사실은.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익을 보고 손해보는 건 결국은 사적이 투입했을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보고 이익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익을 본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? 정의 외부 효과고, 손실 본다 이게 뭐죠? 부의 외부 효과죠. 이때 결국은 핵심은 편익이 누가 더 클 것이고 그 다음 비용이 누가 더 클 것인가, 또한 야치 이때 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, 자 이건 아까 설명했듯이 뭐 있습니까? 외부가 기분 좋은 거지. 그럼 결국은 사회가 뭐 편익이 더 큰 거 아니에요?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반대 거부는 뭐 있으면 사적은 결국은 기분 더러운 거죠.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사적이 비용이 더 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결국은 사적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결과 생산량이 뭡니까? 오히려 줄더라. 그죠? 거꾸로 외부 불경제는 외부가 기분 나쁜 거잖아. 그래서 사회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이고 반대 거꾸로 사적이 뭐 있으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그 사적 이익이 많이 발생한 만큼 생산량이 뭡니까? 과다 생산된다. 이렇게 하시라고.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거는 이런 거죠.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, 이 수단이 3개 있죠.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? 직접 개입이 있고, 두 번째 뭐가 있죠? 이용 규제 있고, 세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? 간접 개입, 이 3개 있는데 항상 얘는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묻는 거죠. 그래서 이따 보니까 직접 개입이란 건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보니까 이런 거죠. 뭐 공공이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? 공영 같은 거. 또한 야채 어떤 게 있습니까? 토지 비축, 토지 은행제도 있죠. 또는 수용이나 또 어떤 게 있습니까? 매수 같은 게 전부 다 여기 직접 한 예가 될 것이고, 이용 규제는 뭐 하라 하지 말아 이거죠. 그래서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, 뭐 해제한다, 규제한다, 또는 어떤 게 있습니까? 뭐 계획한다 등등등 전부 다 이용 규제 될 것이고, 또한 간접 개입 결국은 돈 관련된 거죠. 보조금, 금융 지원 뭐 이런 거에 대부분 이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.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임대주택 정책. 자 임대주택 정책 3개 있죠, 그죠? 첫 번째 보니까 임대료 뭐가 있습니까? 규제. 두 번째 보조금 정책. 세 번째 공공임대인데, 자 보세요. 이게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. 아까 뭐라 했습니까? 정부 개입하는 방식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. 규제는 어떻게 포함됩니까? 이용 규제란 말이 이게. 보조금은 결국 뭐 간접 개입이지. 그다음 공공은 직접 개입이죠. 그러니까 항상 정부는 이 3가지 항상 같이 쓰게 돼 있다. 뭐 기본 논리가.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우리 규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항상 공부할 때 우리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공부하셔야 됩니다. 단기, 장기를. 그래서 어쨌든 신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는 게 어디게 장기죠. 단기는 절대 신규 주택을 만들지 못하니까 오직 수요만 이동이 있다고. 그래서 항상 보니까 단기는 수요가 뭐합니까? 증가되지만 공급은 장기는 감소하겠죠. 근데 이 장기는 결국은 이제 이 규제를 한 결과 이 공급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? 손해보는 결국은 3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. 공급 감소한다. 두 번째, 그만큼 손해본 거 월세 등을 주지 않고 결국 전세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. 이 말은 기존 임대주택이 결국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넘어갈 것이고, 또한
집을 짓는 분 그만큼 손해 보니까 자재력은 나쁜 걸 쓸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데 같이 연결시키라고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, 과연 기존 임차인은 예, 신규 임대주택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는 이동하죠. 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. 왜 안 할까 묻고 항상 뭐 있습니까?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 결과 예, 암 시장이 존재하니까 오히려 훨씬 높은 비용 들어가죠.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다는 데를 하시라고. 자, 이 보조금은요 간단하게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. 내가 봐서는 예, 정부가 이 주택 관련돼 있는 보조금을 주어주면 결국은 예, 내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소비도 뭐합니까? 그만큼 많아진다 이거고, 보조금 지급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. 현금 주는 방식이 있고 집세, 즉 카드, 즉 바우처 주는 방식이 있는데, 거진 첫 번째 뭐 있습니까? 현금 보조는 결국은 효용적인 측면은 크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정책 효과는 예, 아까 했지만 가격 보조 좋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할 게 뭔가 하면 우리 조세 귀착이 있죠. 마지막에 세금은 어느 놈이 낼 것인가 묻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얘는 항상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인데, 이걸 잃어보시면 돼. 탄력과 비탄력 중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은 얘가 많이 내겠지, 그죠? 그래서 둘다한테 세금 등이 부과되지만 결국은 뭐 있습니까? 예, 여기 있는 비탄력의 세금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아주 극단적인 이죠. 완전 비탄력과 완전 뭐가 있습니까? 탄력 두 개 있는데, 어쨌든 비탄력이 더 많이 내는 거지. 완전히 훨씬 더 많이 내거든.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책임은 완전 비탄력이 좀 낸다 이거지. 탄력은 더 적게 내는 거지. 완전 더 적게 내는 거예요. 이 말은 아예 세금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.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만 아마 정리하시면 예, 지난주에 했던 건 예,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시험장 가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. 아마 그러면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 보시고. 자, 오늘 할 것은 254페이지. 자, 4장 투자. 자, 이 투자가 실제 매년 보니까 몇 개 나는가 하면요, 8개 정도 시험 나오던 최소 될 겁니다. 8개인데, 그러면요, 우리 아까 이제 저기 첫날 제가 이 수업했을 때 있을 거예요. 아마 지금 했던 요거는요, 조금 하시면 그냥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. 느낌이. 그죠?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이런 건 누구나 맞출 수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?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경제편, 지금 하고 있는 투자, 이런 건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공부를 한 만큼 점수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. 그래서 목표는 뭔가 이 투자에서 한 8개 중에 5개 정도 맞춘다 생각하시고, 그러니까 3개는 그냥 과감히 버린다 생각하시라고. 그 중에 보니까 어떤 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계산 문제 딱 한 개 버릴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버리시고, 그 다음에 좀 난해한 문제가 몇 개 있거든요. 그런 거 한 2개 또는 3개 버린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 공부하셔야 되지. 이걸 전체를 내 걸 다 가져갈 수는 분명히 없거든요.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, 자, 그러면 자 봐보겠습니다. 이래 보면 되겠다죠. 우리 투자에서 이제 공부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. 어떤 내용을 공부할까 봐볼게요. 하는데, 우리 이 투자는 순서가 분명히 없거든요. 그래서 단락단락 여기다 끊어서 공부하시는데, 자,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. 첫 번째, 지렛대 효과를 좀 공부하시라고요. 효과. 두 번째,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있어요. 위험. 그러니까 이런 거요. 이 공부할 때 큰 목차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아요. 봐서는 목차를 가지고. 자,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.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위험과 좀 다른 개념 같아 보니까. 그래서 위험이란 게 어떤 게 있을까? 개념. 자,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? 위험에 대한 예가 있을 것 같아. 세 번째, 이런 위험에 대한 그 예를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뭐 해결할까? 즉 처리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끌고 가셔야 돼. 자,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, 주로 관심 있는 게 수익률이 중요하겠죠. 근데 꼭 공부할 게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
이 요구식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아시라고요.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가치란 게 있거든요. 가치는 뭐 크게 두 개 있습니다. 시장 가치 반대가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 가치. 투자 가치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 갑니다. 우리 집을 살 때 한번 물어보죠. 집을 살 때 무조건 딱 한 개의 집만 보고 삽니까? 아니면 여러 개 집을 쭉 다 분석해 봅니까? 그죠?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겠죠.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여러 개 어떤 집들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. 이런 걸 최선의 투자 대안 선택. 요 중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, 두 번째 포트폴리오. 거기 두 개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. 이 말 뜻은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에 10억은 화폐 가치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. 그 다른 걸 갖다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화폐 시간 가치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수익은 총 수익보다 순수익이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순수익을 산출해 주는 방식이 있다고. 이런 걸 다른 말로 영업,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매달만 나오는 수익에다가 이 지출을 빼면 결국은 순수익이 나오겠다. 그죠? 이런 걸 다른 말로 영업, 수지, 계산 이런 용어 쓰게 돼 있다고. 자,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마지막에 투자할까 말까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. 이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,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다고. 그래서 총 7개 분명히 테마가 있건 책에서요. 있는데 요걸 딱 분리시키면 결국 뭐 있으면 총 8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 이게. 그러면 물론 이제 저도 이 부동산 중에 제가 전공이 투자 금융이 내 전공인데, 하여튼 웃기는 건 뭔가 이게 앞뒤를 자꾸 어떤 이제 다른 동영상들 보면 앞뒤를 자꾸 연결시키더라고요. 어떤 강사분들은. 그건 저는 이게 연결 안 돼. 절대 제 개인적으로는.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, 연결하지 말한 거예요. 할 필요 없으니까.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지 압니까? 관계없는 거예요. 전부 다 별개니까 한 강에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는 건 철저히 내 걸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대신 모르는 건 과거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전체를 다 연결시켜버리죠. 그럼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? 한 개 모르면 다 모른다고. 그래서 어쨌든 목적이 뭐 있으면 우린 이 시험철 목적이니까 이걸 다 연결하지 말고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. 또 실제 연구하는 분들 절대 연결 못 시킵니다. 연결 안 되니까 연결하지 말라고. 할 필요 없으니까. 그래서 하시면 아마 거의 공부할 때 요거까지 잘 따라와. 대충. 여기서는 탁 막히는 거예요. 기법이니까. 근데 여기도 기본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거든. 그래서 일단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보시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책에 있는 순서 보면 이렇게 안 돼 있다고. 이 말은 결국은 순서가 결국 없다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일반 책을 잡는 일반책입니다. 책들은.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. 저는 이제 거의 매년마다 책을 보통 출판사 2개 정도 책을 쓰거든요. 매년 쓰는데 책을 쓰면 제일 이제 고려할 게 뭔가 하면 내 쪼대로 쓰면 골치 아픈 거야. 왜 그런가 하면 내 혼자 이 책 보는 거 아니거든. 다른 분들 본단 말이야. 보면 내 쪼대로 쓰면 내가 표현을 쓰면 가장 큰 단점은 다른 분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. 그래서 항상 책을 쓸 때는 남이 본다 생각하고 일반적 책을 쭉 쓰셔야 한다고. 그래야만 결국은 문안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게. 그래서 우리 최근 보니까 조금 이제 이 투자 파트는 투자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써놨는데 하여튼 저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. 그 순서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 보시고 있죠. 제일 먼저 254페이지 가볼게 이제. 자, 일단 254페이지 보니까요. 거기서 첫 번째 이제 이런 거요. 용어 정리인데
용어 정리인데 제일 먼저 이건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온다는 거 사실은. 자, 일단 투자란 말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? 투기. 요 두 개에 대한 기본 개념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봐서 아무리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. 자, 일단 이래 보죠. 첫 번째 어떤 집을 사가지고 산다, 이게 취득이죠. 그 다음 뭐합니까? 이용 또는 운영해서 마지막 뭐 하겠습니까? 처분하겠다, 그죠? 그 제일 먼저 할 게 뭐냐? 둘 다 공통점, 이 물건 산다는 거요. 그죠? 그 다음 가서 이 물건 둘 다 뭐 있습니까? 팔겠다, 그죠? 이건 둘 다 공통점 사실은. 그 차이점이 결국 뭐가 있냐 보니까 예, 이거죠.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요 차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지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거의 안 나오고 사실 나와봐야 이건 대부분 뭐 있습니까? 저기 있는 모의고사 정도 시험 나올 건데 나온다면 결국은 요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라고 이렇게. 공통점 시험 안 나오니까. 그래서 항상 나오면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가지고 이게 투자는 투기고 마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요걸 한 목적이 뭐냐? 사실은 용어 정리할 목적입니다. 자, 제일 먼저 보니까 집을 산다 이 말 뜻이 뭐냐? 이 말은 내 돈이 밖으로 나간다 이거죠. 그죠? 이걸 다른 말로 우린 현금 뭐랍니까? 유출. 같은 말이 뭐냐? 지출. 같은 말이 뭐냐? 비용. 이 특히 투자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똑같은 용어인데 학자마다 쓰고 있는 용어 다 틀리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. 자, 두 번째 운영. 이 건물을 매달마다 임대료를 주어서 나는 수익이 있죠.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소득, 이득이란 말을 쓴다고. 그다음 나중에 처분한 대가가 있어. 처분 대가. 자, 이런 거죠.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가지고 12억 주고 팔았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? 처분 대가 2억 남았던 거지. 자, 그런데 이걸 뭐라 칭할까 하는 건데 최초 얼마 투자했습니까? 여기에 자본. 응? 자본이요. 그래서 자본을 투자해서 나왔던 이득이죠.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자본 이득 쓴다고 때 그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 아시면 돼. 그래서 요거 둘 다 합친 게 결국은 저한테는 이익 아닙니까?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현금이 들어온다 해서 유입이요.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? 수익이다. 같은 말이 소득. 그냥 같은 말인 거 마시라고. 자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 꽤 많이 쓸 거예요 분명히. 자,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집 살 때 10억이란 돈을 주고 산다면요, 우리 보통 집 살 때 내 돈만 투자할 수 있지만 그거 반대 남 돈 가져올 수 있죠. 그래서 내 돈을 보통 뭐라 하냐? 이게 지분이고 남 돈을 뭐라 합니까? 저당. 이렇게 하시라고. 그래서 지분 투자 또는 저당 투자. 이건 참고로 투자 같은 말이 자본이라고. 그럼 결국 얘는 뭐 되겠습니까? 총 자본이 되겠네. 그죠? 요거면 내 돈 아닙니까? 자기 자본. 이건 남 돈이지.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타인 자본 이렇게 쓴다고. 이래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. 이런 거 아닙니까?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습니다. 수익률 몇 프로죠? 20%죠. 그죠? 즉 이걸 뭐라 하냐? 다른 말로 총 자본 수익률 쓴다고. 그 다음에 내 돈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이 있겠다죠. 내 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. 이런 걸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 또는 뭐 있습니까? 자기 자본 수익률. 이렇게 쓴다고. 자,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은행 돈, 저당은 남 돈 빌린 거죠. 따라서 이걸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? 저당 수익률. 같은 말이 뭐냐? 은행 대출 이자. 그러니까 이자율 이렇게 쓴다고. 그러니까 일단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아시고 이런 기본 용어를 벌써 알고 있어야 된다고. 그러면 나중에 쉽게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 용어 보시면서, 그러면 우리 책을 딱 보니까 254페이지입니까? 첫 번째 거기 있는
의의 투자 개념이 있거든요. 예, 두째, 셋째 줄 보니까 그 줄 끊어서요.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장래 주가에서 장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의 대가를 희생하는 걸 말한다. 무슨 말이냐? 자, 물어보자고요. 내가 현재 이 건물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?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? 내가 현재 10억을 희생한 대가로 미래에 있는 수익을 획득할 목적이 뭐냐고, 이게 다른 말로 투자다. 이걸 보는 거 시각이. 그래 보시고 있죠. 우측에 있는 255, 256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257페이지까지 쭉쭉쭉 넘어가서 실제 공부할 건 259페이지부터 하시면 돼요. 그 앞에 있는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우리 9월달 가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거거든요. 그때 제가 문제를 딱 한번 내고 그냥 해결할 거라고. 왜? 거의 시험 안 나올 거니까. 결국 이제 우리 259페이지부터 공부하시면 되는데, 자, 그 중에서 이 말이에요. 259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우리 1번 수익 나 있죠? 자, 그 말이 뭐냐? 여보세요. 자, 이게 우리 요거요. 259페이지. 요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책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쭉 넘어가서 뭐 있습니까? 저기 있는 262페이지. 여기에 있죠. 262페이지요. 밑에 2번 있죠? 위요. 그 다음에 자, 또 넘어가서 네, 쭉 가보니까 273페이지. 네, 지렛대 효과. 그러니까 일본에 제가 쓰는 목적이 뭐 이 단어를 따라가시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75페이지 뭐냐 이거예요. 포트폴리오. 그 다음 넘어가서 예 280페이지. 여기 280페이지. 자,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쭉 287페이지. 그 다음에 네 293페이지. 됐죠? 하여튼 일부러 페이지를 적어주는 목적은요. 예, 결론은 뭐예요?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순서를 이런 순서로 갑니다. 이런 순서로. 사실 이게 맞거든. 왜냐하면 이거요. 이 지렛대는 좀 더 설명했지 이겁니다. 내가 현재 자금 동원 능력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지렛대라고 쉽게 말해서. 내 돈만 투자할래? 남 돈 끌어올 것인가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.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? 항상 투자는 위험이 항상 있어요. 그 위험이라 말 뜻이 뭐냐? 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? 이런 걸 고려해서 마지막 가서 우리 관심 있는 수익률 어떻게 산출하지?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지?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. 그래서 굳이 뭐 순서는 크게 의미 두지 말라고. 자,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. 273페이지 있는 지렛대 효과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요번 일본 가보니까 트렌드를 제가 두 개를 느꼈는데, 첫 번째 뭔가 하면 이게 도시, 이게 동경 갔었는데 도시 어떤 흐름이 좀 달라지더라고. 옛날에는 보니까 가장 이제 활발한 도시가 긴자였거든. 여기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이 메이커 있는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. 그래서 백화점 꽤 많거든요. 근데 여기에 있는 이하고 그다음에 신주쿠가 있고 주로 이제 세 개가 있어요. 그다음에 시부야. 그러니까 옛날 이제 고도시 보통 이런 고도시거든 사실은요. 이런 지역이. 근데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최근에 가면 굉장히 훨씬 활성화된 적이 이쪽이더라고. 고도시가. 이동이 좀 있더라고. 서울도 보니 이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. 우리 한때는 제일 서울의 중심가가 되죠? 종로예요, 종로. 저기 CBD가.
근데 이게 2000년 초 되면서 뭐 있어 바뀌었죠. 어디로 갔습니까? 저기 있는 강남 갔지. 최근에 다시 뭐 이게 종로 다시 돌아오거든요. 성격이.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핵심, 그 중심가 있는 도시 항상 약간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 울산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거죠. 어느 정도 작지만. 그리고 제일 이제 크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일본이 가장 이제 지금까지 저기 중점을 둔 게 뭔가 하면 도시에서 보니까 노인복지 있죠.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고. 전 세계에서 일본만큼 노인복지 잘 된 나라는 없다고 사실은.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이제 제가 동네를 잊어버렸는데 그 노인들이 천국이 있어. 여기 완전 시장이 있어 이렇게. 우리 마치 어떤 동네 시장처럼 잘 개선된 시장이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이 지역에 보니까요. 한 거리가 한 50m 좀 넘거든 거리가 그 시장 이 정비된 거리가. 그래서 전부 점포가 쭉 있는데 뭐가 있는가 특색이 있는 게 이 일본에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야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이 있다 생각하거든. 그래서 내복이지 빨간 내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한 30군 넘었어. 그 이번 가니까 거의 없어 이제 한 3군데밖에 없더라고. 그리고 그때는 거의 노인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이번 가니까 별로 텅텅 비어 있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할까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. 불과 우리 한 30년, 20년 전만 해도 거의 수명이 보통 65세, 뭐 70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? 일본에 특히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노인들이야. 옛날에 우리 저기 뭐 저기 뭡니까? 하여간 훨씬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국가가 뭐라는가 젊은 인구는 좀 적고 노인들 많다 보니까 이때는 우리 저기 이때는 이 30년 전만 해도 내가 한 70대면 거의 죽는다 생각하니까 있는 돈을 다 썼단 말이야 이렇게. 그러니까 어차피 젊은 층 없는 결과 나이 먹어서 많으니까 이런 분들의 돈을 자꾸 쓰면은 경기 돌 거 생각해서 엄청 많이 때려 넣었어. 근데 어떤 단점이 있는 건 지금 보니까 이게 연세가 이제 이 우리 최근에 보니까 뭐 이 뭐야 90세, 100세 넘어가죠. 그러니까 퇴임하고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제.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야. 가장 큰 단점은. 그래서 노인들한테 아무리 돈을 때려 넣어도 이게 결국은 큰 효과가 없다는 거야 이제. 그런 어떤 추세가 있더라고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디에 봤는가 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우리 일본 가면 이제 이 타마시, 그러니까 타마 또는 다마시가 있습니다. 여기에 우리 서울로 본다 어느 정도 보면 서울에서 위성도시 즉 부천, 어정부 그쯤 되는 그런 이제 신도시라고요. 그래서 목적이 뭔가 하면 동경에서 보니까 지하철 한 30분 가면 되거든요. 그 정도 거리인데 그래서 이 동경 워낙 집값 비싸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이 외곽지 이렇게 뭐 있습니까? 신도시를 만들어 주었다고. 결국은 젊은 친구 여기서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. 그런데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역이 진짜 잘 개발돼 있어 가니까.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어떤 신도시 잘 만들어 놨다고. 근데 딱 만들고 보니까 인구가 줄 거 아니에요. 주니까 젊은 애들이 안 가는 거야. 다시 안쪽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이 지역이 보니까 완전 연세 있는 부분 쭉 보이고 빈집이 굉장히 많더라고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가장 큰 게 사실 인구에 대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보통 1인당 인구가 보통 이제 2점 몇 명 넘어가야지 이게 되거든요 사실은. 일본 지금 0점 얼마 된다고 이게. 그럼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우리는 한국도 지금 거의 뭐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1.1명, 1.2명 됐던데 출생률이. 조만간 이런 현상이 곧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한 10년 안 걸릴 것 같아. 어떤 통계 보니까 저기 부산시가 없어지는 지금 추세를 본다면 얼마? 200년 후면 부산시가 없어진답니다. 인구가 그만큼 출생률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. 그러니까
어떤 이 세계 보고서 보면요, 한국이 제일 먼저 없을 나라 중 하나거든요. 출생률 때문에. 그래서 좀 이제 이 정부에서 많이 신경 쓰는 사실이 뭡니까? 그것 때문에 인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고. 그다음에 젊은 계층에서 어떤 이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만큼 뭐야? 이 나라가 활성화 되거든. 노인들을 한번 때려봐야 의미가 없다고 이건. 그래서 우리 지금 정책 예잖아요.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는 게 사실 그거요. 그러니까 저기 젊은 층한테 뭐요? 청년 뭐 일자리 창출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. 해야만 그만큼 뭐 있으면 얘들이 애기를 놓고 하면 더 활성화된다고. 이건 맞다고 이건. 자, 그런 이제 처음에 봤을 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, 하여간 일본도 지금 계속 고민을 그어요. 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결혼하게 만들 것인가. 이건 걔들은 보니까 어떤 시에서 있죠. 거기 광고나 있다. 우리 시는 보니까 1년에 세 번씩, 네 번씩 맞선 주사 한다. 이게 완전 굉장히 큰 핫 이슈야.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지. 대부분 애들이. 할 능력도 안 될 뿐더러.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시에서 어떤 맞선 주사한데 해서 뭐 100상, 뭐 500상 해서 이게 핫 이슈더라고 보니까. 아주 그런 현상이 있던데. 자,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게 어쨌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앞으로 뭐 20년 후에 이 살아남을 직업, 뭐 죽을 직업 나 있던데, 살아남을 직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? 쭉 보니까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. 노인들 위한 어떤 이 사업이더라고. 그래서 의사도 있고, 그 다음에 간호사, 뭐 하여튼 물리치료사, 이거 굉장히 뭐 하여튼 활성화돼 있던데. 맞긴 맞는 것 같아, 그지? 근데 중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없던데. 그러니까 죽을 직업도 아니고 살아날 직업도 아니라고. 그건 나이 때 지금 없으는 거니까. 왜 그런가 하면 중개사는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물건마다 틀리거든. 이거 서비스업이거든 이게. 물론 가장 기본은 뭐 있습니까? 이 물건에서 어떤 분석을 따라 할 수 있어. 통계적으로. 또 우리 저기 이런 등기 등을 간수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관심 있는 집이 뭐고 적정이 뭔가 이걸 갖다 컴퓨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걸 갖다 메뉴라면 그거 같아. 이제 이미 어떤 이제 전산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서류 등이 간단히 할 수 있죠. 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.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 이 동네에 있는 성향은 남 알고 있지 서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사이트 중 하나가 디스코. 이 디스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이 있으면 얘가 5년 전부터 매매된 이력이 있어. 그러니까 1998년도에 보니까 3억에 2006년도에 5억에 이력이 쭉 있다고. 그런 게 참 잘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평가사 3명씩 만든 것 같아 보니까 좀 잘 만들었어 내가 봐서.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은 비록 그거는 내가 어떤 참고사항이 될지언정 실제 그 물건 자체에는 내가 분명히 가볼 수밖에 없다. 근데 얘들이 만든 다들 결국 가만히 보면 뭔지 압니까? 우리 정부에 발표하고 있는 저희 공시지가 있죠. 거기서 다 이제 따온다고 이걸. 결국은 그것밖에 못하는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실은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 자료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동네 중개업체에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. 사실은. 그래서 이건 쉽게 없을 직업은 아니라고. 그건 내가 봐서 착각인 것 같아. 만약 세무사는 깔끔하게 없어지죠. 딱 집어넣으면 그냥 세무사 통계 아닙니까? 통계야. 자료 딱 집어넣지. 나올 수 있다고. 근데 부동산 뭐야? 다 틀리잖아 이거. 똑같은 뭐 없단 말이야 이게.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과거만 그만큼 활성화되진 않겠죠, 그죠? 좀 이제 보편적 어떤 룰이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개인 어떤 능력에 따라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차이는 있겠지만, 과거만 활성화되진 않습니다.
그래서 이 중개사는 내가 봐서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. 다만 누가 더 많이 파는 얘기 중요한 거지 사실은. 그래서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보니까 역시나 동경은 우리나라의 중개업을 하고 매치시키는 점이 약간 버거워. 그러니까 이런 거요. 한국이 현재 이렇게 중개업 시장이 있으면 한국보다 좀 반발적 빠른 게 후쿠오카예요. 후쿠오카. 얘보다 좀 더 한발적이 더 빠른 게 동경이거든. 그러니까 한발적 빠른 거 보면 그만큼 이건 너무 앞선다는 거예요. 이걸 접목시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중개사무소 가봤는데 역시나 좀 빠르다 한국에서. 그래서 이건 접목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건 후쿠오카 제일 딱 맞는 것 같아. 한 반발짝 빠르거든. 거기에 있는 걸 벤치마킹하면 훨씬 빠를 것 같아. 맞아. 그러니까 자꾸 생각할 때 중개업은 제가 봤을 때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. 중개업자를 위해서 어떤 사무실 만들지 말고 고객에서 만드시라고. 진짜.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. 자, 일단 지렛대로 가볼게 이제. 첫 번째, 우리 지렛대란 말이가 아닙니까? 큰 돌이 있으면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들 수 있는 거죠. 그죠? 똑같은 거예요. 자, 내 돈. 내 돈이 뭐냐? 지분. 지분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이 지렛대라는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? 남의 힘을 빌린 거 아닙니까? 표현 자체가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저당 등을 활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뭐냐고 이게 지렛대랍니다. 그러면 자, 중요한 건 지렛대에 대한 개념 3개 있죠? 저당, 지분, 수익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? 요거 3개 중에서 그 지렛대란 의미가 뭔데? 남의 힘을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지렛대란 개념 딱 나오면 요 말 나와야 돼. 타인돈, 타인돈. 요 말 나오면 무조건 지렛대라고. 그러니까 뒷말 볼 필요 없어요.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물론 타인돈은 다른 말로 우리 대출도 타인돈 맞죠? 우리 전세금도 일종의 뭡니까? 타인돈이잖아. 이런 등을 이용해서 집을 여러 개 사는 것도 일종의 이것도 지렛대라고 sigma해서. 그래서 항상 지렛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타인의 돈, 또 전세금 등을 활용한다면 무조건 지렛대라고 고려하시라고. 두 번째 보니까요. 여기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이제 3개 있는데, 자, 요걸 학에서 먼저 얘는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. 계산 문제.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렛대는 계산 문제와 그 다음에 말로서 묻는 문제가 결국은 한 반반 정도 나올 수 있어. 이건 꼭 하셔야 하는데, 자, 일단 어딜 보는가 하면요. 274페이지에 보니까 메뉴에 코어 체크가 있더죠. 자, 거기 계산 문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 수익을 생기는 사업이 있다 하자. 자, 갈로 1번 통과 2번, 갈로 2번 갑니다. 이 사업에 4천만 원 지분을 투자하고 6천만 원대 이자 10%를 빌려서 결국은 투자한 경우에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, 즉 자기 자본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물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여보세요.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. 자, 일단 총 투자 금액이 얼마 된다는 겁니까? 1억이지? 을 투자해서 요때 나왔던 수익이 얼마라고요? 2천이다. 총 투자 금액 크게 2개 있다죠? 첫 번째 보니까 지분 형태로 투자한 것도 있고 저당도 있죠. 그죠? 지분은 4천만 원 투자하고 남은 6천만 원을 뭐 했습니까? 돈을 빌린 거지. 근데 거기 문제 좀 다르게 제가 좀 3개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타인의 돈을 빌렸던 만큼 이자가 있을 건데 이자가 보니까 10%일 때, 이자가 20%일 때, 이자가 25%일 때, 이럴 때 지분 수익률 얼마 될 것인가 요걸 좀 봐보자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
그럼 참고로 한번 물어보죠. 은행 금리가 싼 만큼 나한테 오는 이익은 더 많아지겠지. 그죠? 은행 금리가 비싼 만큼 나한테 오는 이익은 더 줄 것 같아. 그죠? 이런 이제 기본 심리를 아셔야 돼. 근데 이 계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, 기본 틀, 포맷이 있어요. 그 포맷 알고 있으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산 문제는 4월 말에 하면 1월 할 건데, 그때 보시고, 지금 할 게 뭐 있습니까? 큰 틀을 먼저 좀 잡으시라고, 큰 틀을. 자, 포맷, 이렇게 잡으시라고. 자, 첫 번째, 예, 총 투자가 있고, 여기 대해서 뭐 수익이 있거든요. 분명히 총 투자 금액 크게 두 개 있죠. 지분 투자 금액과 뭐가 있습니까? 저당 투자 두 개 있다고. 죠 이런 틀을 먼저 만드시라고. 그러면 이때 보니까 총 투자 금액이 1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나왔던 수익이 2천 되겠다. 그죠? 근데 지분 투자 금액은 4천 아닙니까? 저당 투자 금액 얼마요? 6천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럼 첫 번째 보니까 금리가 10%일 때. 이 말이 곧 다른 말 저당 수익률 얘기해. 저당 수익률. 이럴 때 지분 수익률 얼마 될 것인가 이걸 봐보자는 거예요. 두 번째 보니까 금리가 20%일 때 지분 수익률. 세 번째 금리가 25%일 때 이럴 때 지분 수익률을 봐보자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일단 한번 해보자고. 이제 첫 번째 물어보자고요. 1억을 투자하니까 2천 수익이 나왔지. 그죠? 수익률 몇 프로예요? 요 제목 아셔야 돼. 투자, 자, 뭐에 대해서 1억이지? 1억이 뭔데?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났던 수익이지.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? 이걸 다른 말로 총 뭐라고요? 자본 수익률이란 개념 쓴다. 쓸 때. 그러면 자, 다시 남돈 빌리지 않고 1억을 투자하면 2천이란 수익이 나왔는데 실제 보니까 남돈 6천 빌린 거지. 그 중요한 건 이자 비용을 빼야만 나한테 올 수 있는 수익이 나올 것 같아. 내수는 지른 수익을. 그죠? 그래서 6천에 10%면 이자 얼마죠? 600이면 요 2천 중에서 600만큼 이자를 뺀 나머지가 내수는 지른 금액이죠. 그래서 1,400이란 내수는 지겠네. 이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요? 4천을 투자해서 1,400이라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35%에 뭐 있습니까? 지분 수익이 나온대요. 자, 두 번째 보니까 이제는 금리가 20%죠? 20%인데 이때 6천에 20%면 결국은 이자 얼마 됩니까? 1,200 되겠네. 그죠? 따라 1,200이란 이 뭐 이자 빼면 내년에 지른 수익은 800 되겠죠. 결국 내가 투자한 금액은 4천 아닙니까? 4천에 800이 되어진 결과 이건 수익률 얼마 됩니까? 20%지.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. 세 번째는 얘가 25% 이자입니까? 그러면 1,500이란 이자를 줘야 되겠지. 그죠? 남는 금액은 500이 내수는 지른 금액인데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은 4천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이 500 나왔기 때문에 결국 얘는 12.5%는 뭐 있습니까? 지분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재밌는 건 아까 했지만 은행 이자가 싼 만큼 나한테 오는 이익은 크다고. 이자 비싼 만큼 나한테 오는 이자는 수익은 떨어지겠다. 그죠? 자,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. 이제 1억을 투자하면 2천이라는 수익이 나온대. 같은 비율을 봤을 때 4천 투자하면 원래 수익 얼마 나와야 돼? 1억 2천이면 4천에 얼마 나와야 돼? 1억을 투자했을 때 2천 나온다면 4천 투자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? 800 나와야 되지. 그죠? 근데 일반 기업봉 보니까 4천 투자했는데 내수는 지었던 건 얼마요? 1,400 아니야? 요건 남돈 빌려서 이익을 본 거요? 아니면 손해 본 거요? 이익 본 거잖아.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금액까지 환산할 수 있는데 금액까지 환산하지 말고 그냥 단지 요 비율로 가져볼게. 자, 일단 일반적 수익률이 20% 나와야 되지. 근데 기업번은 뭐 있습니까? 남돈 빌려서 얼마 수익 나왔습니까? 35%지. 요건 내가 이익을 본 거예요? 손해 본 거예요? 이익 봤다. 이걸 뭐라 하냐? 다른 말로 우린 정의 지렛대. 이렇게 쓴다고. 쓸 때. 자, 여기 있는 D급번. D급번은 원래 얼마나 해야 됩니까? 20% 수익이 나와야 되지. 근데 D급번은 타인의 돈을 빌렸던 결과 오히려 내가 요만큼 수익 나왔지. 오히려 손해 본 거지. 손해 봤다. 이걸 뭐라 하냐? 다른 말로
부의 지렛대. 자,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. 원칙은 20% 수익이 나와야 될 걸 실제로 이해를 얼마나 했습니까? 20 나있죠. 이건 손해 있습니까? 없지. 손해도 이익이 없는 걸 다른 말로 우린 영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를 쓴다고요. 쓸 때. 그러면 얘는 보통 이제 은행 돈을 빌려갈 때 내가 어떨 때 기억, 니은, 디귿 어떨 때 빌려갑니까? 기억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지렛대가 뭐냐 묻거든 이건 정의 지렛대일 걸 가져간다고. 자,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 묻습니다. 자, 이렇게 볼게. 기름탑니다. 이렇게 시험 나와.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있을 때 총 자본 수익이 더 크다면 과연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중에 누가 더 커야 될 것인가? 아니면 저당 수익률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? 이런 게 항상 시험 나온다며. 그러면 이걸 굳이 이러면 다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. 쉬운 방식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돼. 뭐를 생각하면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생각납니까? 자, 시소 뭐 여덟 주죠? 수평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은요? 이렇게 될 수도 있지. 그 다음에 한쪽이 올라간 반대는 이렇게 떨어지겠죠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시소 모양 요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모양이 있습니까? 이렇게 된 시소 본 적 있습니까? 없지. 그거 없는 게 무조건. 네. 오직 요 세 개인데 그러면 이래 하시라고. 항상 시험에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리시는데 중간에 항상 기준이 뭐냐? 총자본이라고. 그래서 중간에 총자본 수익을 딱 써놓고요. 양쪽에 뭐 있습니까? 저당이란 말과 지분 수익률 일단 써놓으시라고. 지분 수익률을. 그러면 자 한번 해보자고. 첫 번째 여기 있는 현재 총 자본 수익 몇 프로입니까? 여기서 20%죠. 자, 기억번. 요 저당은 대출금리야. 기억은 현재 대출금 얼마요? 10%지. 그러니까 지분 수익은 무조건 얘보다 올라가야 돼. 얼마나 있습니까? 35죠. 그러니까 확인을 제가 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보통 다른 말로 정의지. 자, 거꾸로 여기 있는 디귿번 요거 은행 금리가 25%죠. 얘보다 높지. 높으면 무조건 뭐 있으면 지분 수익은 보니까 12.5% 나온다고. 그죠? 그 다음에 자, 니은번 대출 금리가 20%니까 지분 수익도 20%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이 말은 자, 저당 니은번 저당 금리가 20 이 둘이 값이 같으면요. 무조건 얘도 같아야 돼. 무조건. 자동적으로. 이런 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? 영지렛대로 되겠다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게 이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. 이 답을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항상 나오거든. 이렇게 그리시라고. 중간에 총자본 써놓고 양쪽에 저당과 지분 써놓고 있죠. 따라가. 저당보다 총이 더 크네?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. 주구장창 올라가야 돼. 이렇게. 그죠? 이 그림 모양 보니까. 그러니까 총 자본보다 지분이 뭐요? 저당보다 지분이 뭐요? 이렇게 보시라고.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. 요 같은 얘가 더 큰데 이게 두 개 같은 경우 있냐? 반대인 경우는 없어. 그거 나올 수 없다. 이게 맞으면 우리 저기 놀이터에 있는 시스 모양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. 없잖아. 그죠?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시라고. 지금 이게 중요하면 물론 다음에가 좀 다른 걸 다 할 건데 지금 요까지만 기억하시라고. 나머지 내용 쉽게 따라갈 수 있거든.
자,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 보시는데, 자, 책 보니까요 273페이지 갑니다. 자, 개념 중에서 잠시만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?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오히려 지분 투자가 손실 볼 수도 있는 게 지렛대다. 맞습니까? 응? 다시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속이 더 올라가는 또 지렛대다. 맞지?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? 뒷말 의미하죠. 내가 손해보고 이익 벌 수 있잖아 분명히. 거기서 항상 그래서 지렛대는 딱 나면 뒷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 돼? 남돈만 들으면 지렛대야 무조건. 뒷말은 손해보든 이익보든 본전 볼 수 있거든. 그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.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개념 중에서 갈로 2번 보니까 지렛대 효과란 해서 자, 그 뒷말 있죠? 줄만 끊으시면 되겠네. 타인 자본 또는 부채 이런 말 딱 나누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. 뒷말 보지 말고. 자, 그 다음 종류. 갈로 1번, 2번 통과. 뒷장 가보니까 저기 있는 275페이지 큰 3번. 지렛대 효과에 대한 박스 있죠? 그 박스 보시면 박스 있는 그 표마하시면 돼. 해서 우리 공부하실 때 요 그림 있지? 요 그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요 가지고 해서 이게 정인지 분지 그거 모시고 밑에는 갈로 1번, 2번, 3번 지금 읽지 말라고. 제가 3월달로만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때 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투자 위험하겠습니다.